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번 분석 주제는 바로 미국인들은 왜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을까? 이거거든요. 정말 궁금한 질문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미국 육식 문화의 역사와 경제학 이라는 글의 발췌본인데요. 이걸 통해서 미국이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육류 소비 국가가 됐는지, 그 배경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먹는다 이 사실을 넘어서요. 그 뒤에 숨겨진 경제적, 또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인 요인들을 하나씩 좀 풀어보면서 이 현상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자료에서 딱 눈에 띄는 게 역시 소비량인데요. 미국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네, 모잠비크나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랑 비교하면 무려 10배에서 12배 더 많다고 하니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양이에요. 이 엄청난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가장 먼저 짚어볼 수 있는 건 역시 그 경제적인 요인입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 IFPRI라고 하죠. 거기 마크 로즈그랜트라는 경제학자가 여러 나라 데이터를 쭉 분석했는데요. 결론이 아주 명확해요. 어느 나라든 소득이 늘면 육류 소비도 늘어난다. 이게 거의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거의 인간 행동의 법칙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명은 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부유하니까 고기를 많이 먹을 여력이 된다. 이거죠. 아, 소득 수준, 그게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은 이해가 가네요. 근데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다른 부유한 선진국들하고 비교해도 외국인의 소비량이 유독 높은 편이잖아요.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 같은 곳도 소득 수준 높은데 미국만큼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소득만으로는 좀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두 번째 경제적 요인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가격입니다. 다른 많은 선진국에 비해서 미국에서는 고기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유럽이나 일본에서 직접 장을 봐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아, 맞아요. 그 얘기 자료에 있었죠.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제이슨 루스크 교수. 프랑스 파리에서 1년 살았는데 특별히 사치 부린 것도 아닌데 식료품 비용이 미국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들었다고요. 당연히 고기 가격도 훨씬 비쌌다고 하고요. 이게 그냥 개인 경험이 아니라 전체적인 가격 구조 차이를 보여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루스크 교수는 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단순히 다른 나라와의 비교뿐만 아니라요. 미국 내 육류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설명하는 데도 아주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의 쇠고기 소비, 이게 1976년에 정점을 딱 찍고 그 이후로는 계속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의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닭고기 소비는 무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와, 쇠고기는 3분의 1 토막 나고 닭고기는 2배 이상. 엄청난 변화네요. 물론 1970년대 이후로 붉은 고기, 특히 쇠고기가 건강에 좀 안 좋다는 인식이 퍼진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닭고기 소비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가격 경쟁력이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자료에 보면 그 프랭크 퍼듀나 돈 타이슨 같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닭 사육이랑 가공 방식을 아주 혁신적으로 산업화시킨 거죠. 대규모 공장식 사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통 과정도 효율화하면서 생산 비용을 그냥 획기적으로 낮춘 거예요. 그 결과로 닭고기 가격이 크게 떨어졌고요. 소비자들은 훨씬 싼 값에 닭고기를 살 수 있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소비량이 급증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우려가 쇠고기 소비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줬다면 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은 소비자들이 그 빈자리를 닭고기로 채우게 만든 아주 강력한 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소득과 가격, 이 두 가지 경제적 요인이 미국의 높은 육류 소비를 설명하는 정말 중요한 축이네요. 근데 이걸로 다 설명이 될까요? 뭔가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바로 그 부분을 역사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설명만으로는 미국의 그 독특하고 뿌리 깊은 육식 문화를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델라웨어에 있는 해글리 박물관의 로저 호로위츠라는 역사학자가 특히 이 점을 강조하는데요. 그분의 책 Putting Meat on the American Table, 우리말로 하면 미국 식탁에 고기를 올리다 정도 될까요?
여기서 이 역사적 배경을 아주 깊이 파고들어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그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 피해서 미국 온 이민자들 이야기요. 고향에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서는 매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썼다는 거잖아요. 근데 유럽에 남아있던 가족이나 친구들은 그 말을 믿기 어려워했다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뭐 허풍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어요. 왜 유럽이랑 다르게 미국에서는 그렇게 초기부터 고기가 훨씬 흔했을까요? 네, 유럽 상황하고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아주 뚜렷해집니다.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가축 사육, 도축, 유통 이런 것들이 주로 귀족이나 부유층에게 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히 좀 엄격하게 조직되고 규제되었거든요. 땅 소유도 제한적이었고요. 하지만 신대륙 미국은 달랐죠. 광활한 땅이 있었고 특히 초기에는 도시 근처에도 가축을 방목할 수 있는 넓은 땅이 많았습니다. 땅을 가진 농부들에게는 가축 사육이 아주 매력적인 사업 기회였던 거죠. 자연스럽게 도시마다 가축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됐고요. 이런 환경 자체가 유럽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던 겁니다. 아, 즉,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고기를 비교적 싸고 또 풍부하게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랄까요? 그리고 문화적 토양을 이미 갖추고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발선이 달랐다. 이 말씀이시군요. 유럽에서는 고기가 상대적으로 좀 귀하고 특별한 음식 이런 느낌이었다면 미국에서는 훨씬 더 일상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식재료다. 이거네요. 이런 역사적 기반 위에 또 기술 발전이 더해지면서 판이 또 한번 크게 바뀌었겠군요. 정확합니다. 19세기 후반에 두 가지 결정적인 기술 혁신이 일어나죠. 바로 전국적인 철도망 확장하고 또 냉장 기술의 발명입니다. 미국의 사업가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특히 시카고 같은 중서부의 도축업자들이 이 철도랑 냉장 차량을 이용해서 이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규모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동부 해안의 대도시까지 신선한 쇠고기를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거대 육가공 기업들이 탄생하고 쇠고기 산업이 아주 중앙 집중적인 전국 규모의 산업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그 호로이츠 박사 설명이 또 인상 깊었어요. 1880년대 뉴욕 시민들이 왜 그렇게 냉장 쇠고기를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을까 하는 그 부분이요. 네, 호로이츠미 그 이유를 뉴욕 시민들이 이미 100년 이상 동네 정육점이나 시장에서 쇠고기를 사 먹는 문화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쇠고기는 뭐 낯선 음식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서부에서 기차로 실어온 새로운 형태의 쇠고기가 등장을 했는데 심지어 기존 쇠고기보다 가격도 더 싸다고 하니까 더 싸고 괜찮아 보이는데 한번 먹어봐야지 이런 반응이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아, 만약 유럽처럼 쇠고기 자체가 아주 귀한 음식이었다면 반응이 좀 달랐을 수도 있겠죠. 와, 정말 재미있는 패턴이네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고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았던 기반 위에 기술 혁신이 일어나서 생산 효율이 높아지고 가격이 더 내려가면 소비자들은 오, 더 싸졌네? 더 많이 먹어야지. 혹은 새로운 종류인데 싸니까 먹어보자. 이렇게 반응하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온 거군요. 경제적 요인, 역사적 배경, 그리고 기술 발전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미국의 이 압도적인 육류 소비를 만들어낸 거네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를 막 강화하면서 시너지를 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고기는 흔하고 좋은 것이라는 인식, 기술 발전을 통해 가능해진 대량 생산과 저렴한 가격, 그리고 전반적인 소득 증가, 이게 다 결합된 거죠. 그런데 이런 강력한 흐름 속에서도 최근 몇 년간은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다고 자료는 지적하고 있어요. 지난 4년간 미국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이 통계적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있다고요. 이게 좀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으로 봐야 할까요? 글쎄요. 그 원인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경제학자 제이슨 루스크 교수는 이 감소세의 주된 원인을 거시 경제 상황, 특히 경기 침체하고 높아진 식품 가격에서 찾아요.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다짐육, 그 그라운드 비프 가격이 불과 2년 만에 30%나 급등했다고 해요. 루스크 교수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가격이 이렇게 단기간에 30%나 오르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줄이는 건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경제적 반응이다라는 거죠. 물론 가격 상승이 소비 위축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건 충분히 수긍이 가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호도나 인식 자체가 좀 변하고 있다는 증거도 제시되고 있잖아요.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 NPR하고
보건 분석기관 트루벤 헬스 애널리틱스가 같이 한 설문조사 결과가 흥미로웠어요. 응답자의 39%가 3년 전보다 고기를 덜 먹는다 이렇게 답했고 그 이유로 가격보다는 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어서 이걸 가장 많이 꼽았다는 내용이 나오죠.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소비량 감소는 아마도 경제적인 요인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이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이제 더 이상 소득 수준이 높은 부유한 미국인이 가난한 미국인보다 양적으로 더 많은 고기를 먹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과거에는 부유할수록 고기 소비량 자체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 그 점도 흥미롭네요. 그럼 부자들은 이제 고기를 덜 먹는다는 건가요? 양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유층은 더 비싼 고기를 소비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일반 슈퍼마켓에서 파는 대량 생산된 고기보다는 좀 특별한 방식으로 사육되었거나 목초 사육이나 유기농 같은 거요. 아니면 희소 부위거나 특정 브랜드의 고급 고기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역사학자 호로위츠의 비유가 다시 나오죠. 정말 탁월한 비유라고 생각했어요. 1880년대 뉴욕의 부유층이 손님 초대했을 때 싸구려 총조림 햄 같은 거 내놓으면 좀 없어 보이니까 값비싼 로스트 비프 같은 근사한 요리를 대접했던 것처럼요. 오늘날 뉴욕의 부유층들도 손님 초대하면 그냥 평범한 고기 대신 예를 들어 니말 렌치 같은 유명 브랜드의 고급 목초 사육 양고기. 자료 보니까 파운드당 무려 $70. 우리 돈으로 거의 10만 원 가까이 한다고 하죠. 이런 걸 사서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하는 고기의 종류나 가격대는 시대에 따라 변했지만 중요한 자리에서 특별한 고기를 통해 부나 사회적 지위를 좀 보여주거나 손님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호로위츠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핵심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은 사실은 바로 고기의 상징성, symbolism of meats다. 고기의 상징성이라 단순히 영양 공급원을 넘어서는 어떤 문화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미국 사회에서 고기는 여전히 풍요, 성공, 축하, 환대 이런 것들의 강력한 상징이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식탁에 오르는 그 칠면조구이, 독립기념일 바비큐 파티에 스테이크나 햄버거, 아니면 생일이나 기념일에 외식으로 먹는 고급 스테이크. 이런 걸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가죠. 이런 특별한 순간에는 경제적 여건이나 건강에 대한 평소의 고민과는 좀 별개로 식탁 위에 푸짐한 고기 요리가 오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바로 그 고기가 그 자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중요한 문화적 장치로 기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경제 상황이나 건강 트렌드에 따라서 소비량은 변동할 수 있어도 미국 문화 깊숙이 뿌리내린 이 고기의 상징성만큼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네요. 정말 깊은 통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미국 육식 문화의 역사와 경제학, 이 발췌 자료를 통해서 미국인들이 왜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는지 그 복잡하고 다층적인 배경을 함께 파헤쳐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유럽과는 다른 역사적 출발점, 그러니까 풍부한 자원과 초기 산업화 덕분에 고기가 비교적 저렴하고 흔했던 기반 위에 높은 평균 소득과 기술 발전에 따른 낮은 가격이라는 경제적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한 결과였죠. 물론 최근 몇 년간 소비량이 줄거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변화도 나타나고 있지만 특별한 날이나 중요한 자리에는 여전히 고기가 중심이 되는 강력한 문화적 상징성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을 알고 나면 우리가 평소에 마주하는 음식 문화나 마트 진열대, 식당 메뉴판 같은 것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왜 유독 미국식 스테이크하우스가 많은지 아니면 바비큐 문화가 그렇게 발달했는지 이런 배경들이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주변의 모습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연결해 보시면 더 흥미로울 겁니다. 혹은 이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식습관이나 음식 선택의 기준에 대해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육식 문화는 정말 단단한 역사적, 경제적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주 강력한 문화적 상징성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나 동물 복지,
또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과연 이 깊고 오래된 식문화는 얼마나 또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 상징성의 힘으로 계속 유지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